네,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긴장 상태가 얼마만큼 고조되고 있고 국제시장과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지 김종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지난 주말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다른 정치적인 이슈가 워낙 커서 그것만을 다뤘지만 실제로 외신을 보시면 외신의 뉴스의 대부분, 특히 경제 파트의 뉴스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위기에만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러시아나 서방이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입지나 아니면 이익 자체가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금융시장의 네. 반응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보통 조금 전에 외신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달러가 안전자산 통화로 가는 것이 맞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에 나온 미국의 경제지표, 특히 GDP 수정치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3%대에서 다시 2%대로 급격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달러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고점은 한 81점대 중반, 그리고 저점은 79 초반 정도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박스권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경제 지표가 다시 악화되다 보니까 달러는 급격하게 박스 하단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래쪽 룸이 크지 않은 데다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번 주에 나올 ECB의 정책 결정이 추가적인 유로화 약세로 가게 된다면 급격하게 다시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증시는 최근에 좋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러시아가 급락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우크라이나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외 벨라루스를 포함한 기존의 독립국가연합에 속해 있던 주요국들의 모든 경제지표나 환율들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금 상황, 금융시장의 상황은 기존의 안전자산으로 포함되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지난 1월 달에 나타났던 아르헨티나 사태와 마찬가지로 네. 관련 금융시장은 큰 변동성에 휩싸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러가 사실 이 우크라이나발 악재가 발생하면서 달러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현재까지 금융시장에서도 우크라이나발 그 긴장감을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고 해석해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지난 아르헨티나 때보다는 상당히 투자 심리가 조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이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아르헨티나 위기 때도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시장은 네. 영향을 안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길어진다든지 실제로 이번은 전쟁으로 발발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은 낮다라고 외신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의 이제 추가적인 여부에 따라서 변동성 네. 확대될 수 있고요. 또 달러는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지금 강하게 움직여야 시기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안 좋아서 약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약해지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호재냐 이렇게 또 반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 군사적인 긴장감이 사실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영향의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자체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이 우크라이나 경제 규모 자체도 저희가 짚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경제 규모 자체도 그렇게 작은 나라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독립국가연합 중에서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나라에서 좀 더 중요한 건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의 경제적인 구조 자체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거의 매달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경상수지 적자의 대부분이 누구냐?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관련돼서 결국은 계속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도권을 뺏길 수가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네. 계속 이익을 가져오고 있으니까. 반대로 서방 국가 쪽에서는 이 이익을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가져오고자 싶어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도 전쟁이 크게 한 번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다시 또 터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우크라이나 환율을 보시면 원래 달러 페그제였거든요. 일정 수준의 달러 가치를 항상 일정하게 보장하는 페그제를 했던 것이 결국 이 경상수지 누적 때문에 터지면서 2월 달 들어서는 이 페그제 폐지 이후에 급격하게 흐리부니아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통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지만 달러보다 더 빠르게 약세로 가고 있는 국면이어서 이것이 주변 통화라든지 기존의 위험 국가로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의 환율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환율의 움직임을 지난번에 발생했던 아르헨티나발 이 통화 위기를 통해서 저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로 가는 겁니까?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아르헨티나 사태도 굉장히 심각하게 외신에서 다뤘고 또 여러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의외로 금방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먼저 경상수지, 재정수지가 굉장히 불안한 국가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준비된 매트릭스를 보시면 지금 뭐 터키, 남아공, 우크라이나, 인도 이런 고위험국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벌써 문제 한번 터졌고요. 아르헨티나의 문제가 뭐 브라질이나 주변 국가로 파급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었고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과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의 주요 방코 산탄데르 같은 곳에서 아르헨티나로 이제 금융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증시의 방향성이 거의 같이 가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스페인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남유럽 경제가 꾸준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뭐 전쟁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사례는 없었고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이 환율과 관련된 경제적인 불확실성 정도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스페인이 안정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스페인 증시가 지난 1월 말에 급락을 했습니다만 네. 1월 말에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르헨티나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보면 중심 국가였던 스페인이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주면서 회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러시아가 중심을 잘 잡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때는 서방 국가들끼리 어떤 이 경제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 없었지만 네, 그렇죠. 이번에는 러시아와 서방 국가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처럼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또 군사적인 충돌이 없는 관계라면 지난 아르헨티나 1월달 아르헨티나 사태처럼 빠르게 해결되겠지만 이것이 결국 군사적으로 터지느냐 터지지 않느냐 정도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 긴장감이 좀 완화가 되려면 너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러시아도 자신을 좀 양보를 해야 되고 서방 국가들까지도 자신들의 입장을 좀 한 발 물러서야 되고 군사적인 충돌은 없어야 되고 너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 가능성을 제가 군사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해 주셨다시피 앞에 놓여 있는 전제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 넘기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신흥국들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도 여전히 좀 싸늘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만 이제 이들 국가와 조금 다른 것은 극동지역, 대만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주가가 여전히 싸다.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자체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지난 1월 달과 같은 사태들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11년 이후에 신흥국에 투자하는 펀드, 여전히 우리나라는 신흥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신흥국 펀드가 중요한데 신흥국 펀드에선 여전히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에 빠져나가는 강도 정도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입장에선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2014년도에 경제고통지수라고 해서 여러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경제적인 불확실성 자체를 지수화한 것인데요. 보시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모두 한 번씩 문제가 터지고 있고요. 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하는 그런 시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국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정치 일정상 올해 상반기에 주요 이머징 국가들의 선거가 대거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인지를 한다라면 우리 시장에 상대적으로 저평가 있고 좋은 종목도 많고 네. 실적도 개선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이 있지만 올인하는 전략보다는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전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탄탄한 일부 종목으로 압축해 들어가는 전략이 현재 시장에선 좀 유리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불안한 부분이 제가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진출해 있는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직접 연관이 되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진출해 있는 뭐 건설 기업들이라든지 뭐 엔지니어링 관련 기업들이 일부 진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그 규모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네. 이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갔을 때 향후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간접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체 매출 기준으로 또 우리나라 경제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영향 사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의 우려는 좀 과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긴장감이 아주 심화되지만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결론 이렇게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